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랜저나 K8 택시가 천천히 사라지지 않을까, 미래는 거의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혹시 예비 택시 기사님들은 잘 고민하시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외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선진국이 됐든 후진국이 됐든 우리의 그랜저나 K8급 정도의 큰 세단의 택시가 거의 없죠. 오히려 뭐 큰 차가 필요하면 SUV형들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중형 택시, 반대로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뭐 아반떼 같은 크기의 택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단형에서 이렇게 큰 형태의 택시는 사실 잘 없는데 한국은 이게 좀 특이하게 많이 있죠. 특히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졌고,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대체제가 나온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 반대편에서는 왜 그랜저나 K8이 택시에서 살아남기가 힘든가 얘기해보죠. 요건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데 BYD의 C라이언, 이 큰 SUV 자동차, 전기차죠. 그 다음에 모델 Y 테슬라에서도 큰 SUV인데 저가형이 멀지 않아 나옵니다. 자, 이런 차량들의 가격이 대략 한 4천대예요. 그러면 지금 C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빨리 판매를 하고 싶다 보니까 보조금만큼의 어느 정도는 지금 회사가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천 초반에 구입 가능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택시는 부가세 환급이 있죠. 뭐 당연히 설마 BYD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느 국산차는 우리가 제 돈 내고 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이브리드나 어떤 차량들을 사면 부가세 환급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서 지금 기사님과 계속 다투고 있죠. 말로는 한국의 택시 기사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사서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겠다는데 자동차 회사가, 심지어 국산 자동차 회사가 거부하고 있죠. 그걸 왜 정부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불법 아닌가? 우리 합법적인 부가세 환급 받을 권리인데. 여튼 저 BYD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C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면 사실 실구매가가 대략 우리 택시는 한 3,600, 3,700까지도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도 지금 소문에는 4천만 원 전후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뭐 보조금, 택시는 못 받더라도 기본 보조금은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 개인이 받는 뭐 국가나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뭐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 받으면 역시나 이제 3천 중반, 즉 우리가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3천만 원 중반 정도 실구매가에 이 차량들은 지금 큰 SUV예요. 큰 SUV들을 전기차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3천 중반 정도의 실구매가면 이게 뭐와 겹치냐? 바로 그랜저 K8인 거죠. 아니 물론 난 대형 세단을 원해, 그걸 고집하는 기사님이나 손님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적을 것이고, 일단 그랜저나 K8이라고 해서 손님을 더 모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인천공항 예약하는데 나는 그랜저가 와주세요, K8이 와주세요 라는 소수의 기사님은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 인천공항 전문으로 예약팀을 운영하는 분들은 세단에서는 그랜저 K8만 원하는, 가입이 가능한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콜앱 상에서는 아니면 길손님에서는 그랜저 K8이라고 돈을 더 버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대체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존이면 소나타, 그 다음 그랜저, 작은 차, 큰 차, 자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르노에서 QM6를 전략적으로 택시로 내놨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SUV 택시로 스포티지가 LPG로 나왔고, 그 다음 전기 택시로 토레스가 있고, 자 요 정도의 시장이라고 볼 때 큰 세단인 그랜저나 K8을 대체할 만한 크면서도 만족스러운 차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같은 경우, 토레스는 그나마 좀 싼 편이지만 일반 국산차 공간 큰 거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즉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큰 차를 원하는 기사님들이 그랜저나 K8을 뽑았죠. 근데 이제 그 그랜저나 K8만한 실내 공간,
넓고 높은 실내 공간에 트렁크 공간 넉넉한 자, 이 큰 SUV들이 심지어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이게 그랜저와 K8의 가장 큰 차이죠.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공간이 크고, 근데 그게 실구매가가 3천 중반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 정도가 되면. 자, 그러면 똑같은 돈을 줄 때 연비가 좋지 않은 하지만 큰 세단형의 그랜저나 K8을 선택할 것인가? 대신 큰 공간은 비슷하고 SUV형이면서도 전기차라서 연료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하지만 실구매가는 비슷한 C라이언이나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을 살 것인가? 자, 이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쪽으로 수요가 꽤나 있지 않을까. 물론 토레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인식이 조금 그렇고, 결국은 내년 정도가 되고 이렇게 큰 SUV형들이 3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충분히 실구매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되면 이쪽으로 수요가 꽤나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이 선택지가 없었어요. 큰 전기차, 넉넉한. 물론 이제 만족스럽게 살려면 최소 기본 가격 3천 후반 줘야 되고 4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옵션이 충분한 차입니다. 근데 뭐 요건 기사님들이 그래도 이제 수입차라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뭐 많이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이제 적어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랜저나 K8의 대안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참고로 요거 가격 잠깐 계산하면 그랜저가 지금 부가세 환급해서 3,300만 원대예요. 그다음 K8은 3,100만 원대인 거고, 그래서 C라이언이 부가세 환급받고 혹은 테슬라 모델 Y 저가형이 부가세 환급받고 하는 가격과 몇백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운행에서 보면 자, 그랜저가 용량이 80% 기준 71리터, 소나타가 64리터입니다. 근데 이게 공인연비로 보면 그랜저가 553km 달릴 수 있고 소나타가 608km가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공인연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그랜저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공인연비 7.8은 그렇습니다. 여튼 그래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타면 2일 타요. 근데 그랜저는 사실 우리가 2일 운행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충전하는 주기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이제 실제 운행하면서 아무래도 도심에서 정차해 있고 뭐 출발하고 정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 좀 안 좋은 환경의 택시 입장에서 큰 차는 더더욱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랜저 K8이 참 연료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야, 지금 그랜저 K8 많이 보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짧은 시간, 최근에 한 10년 이내에 콜택시가 활성화됐을 요때만 택시를 보신 분들이에요. 사실 콜택시 앱이 없었을 때는 그랜저나 그때 당시는 K7, K7 이전에 뭐였죠? 큰 거 있었던 거예요. 리갈인가? 옵티마 리갈인가? 여튼 그렇게 큰 차를 뽑는 건 굉장히 돈 있는, 여유 있는 소수의 기사님들만 하시는 거였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콜택시 앱이 나오면서 그랜저 K8을 기사님들이 쉽게 생각하고 많이 뽑으셨죠.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 택시의 거리 실차율입니다. 2019년 기준. 자, 팬데믹 직전에 2019년. 저때가 가맹 이제 조금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점 전후입니다. 그때 실차율이 얼마입니까? 60%예요. 자, 개인 택시 57%, 법인 택시 62%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는 운행하는 데 있어서 원래 전체 운행 거리 대비 손님을 모시고 운행하는 게 사실은 6할 정도. 그 다음에 반대로 얘기하면 빈차로 운행하는 게 4할을 넘었어요. 근데 이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라면 택시가 그냥 5.5 대 4.5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손님이 타고 계실 때가 5.5, 안 타고 계실 때가 4.5. 딱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콜택시 앱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5.5 대 4.5면 결국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콜택시가 없으니까 무조건 손님을 모시려면 뭐를 잘해야 돼요? 손님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특히 콜택시 앱이 없을 그 시대에는 그냥 무조건 길에서 손님이 나와서 손을 들고 타는 거였고, 우리가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당연히 대부분의 손님은 그냥 길에 나와서 손 들고 타는 거예요. 그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빨리 많이 달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달리면서 손님에게 최대한 빨리 가야지만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든 택시가 손님에게 빨리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서 서로 막 계속 그렇게. 그래도 콜택시 앱이 나오면서 좀 그런 게 덜해졌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계속 손님에게 먼저 가는 기사. 그래서 손님 앞에서 차 세우는데 거기 앞대가리 세우고 먼저 들이밀고 막 그런 기사 때문에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거의 없죠. 다툼이, 길손님 다툼이. 예전에는 막 서로 빨리 가려다가 막 택시끼리 접촉사고 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런 것이죠. 결국은 손님까지 가까이 가야 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빈차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나마 횡단보도는 서 있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그냥 서서 코를 쫀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계속 빈차로 돌아야지만 그나마 손님을 태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개인택시 기사님은 조금 여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나 횡단보도나 이렇게 서서 많이 운행하시고, 반대로 이제 12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 회사 택시 기사님은 정신없이 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울시 기준으로 2019년 보시면 개인택시가 실차율이 낮죠. 여유 있으니까 대기로 하는 운행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나 횡단보도나. 그러니까 줄방을 많이 타는 거고, 반대로 12시간 내에 무조건 찍어내야 되는 법인 택시는 무조건 돌면서 막 정신없이 돌면서 타야 되니까 실차율이 좀 더 높은 거죠. 대신 굉장히 힘든 것이었죠. 근데 콜택시 앱이 나오면서 이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누군가는 60-70%를 넘어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가맹으로 콜 잘 받는 기사님은 81에서 84%까지 최고 찍었습니다. 네. 이게 공식 그 어떤 회사의 통계치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손님이 안 탄 상태에서 빈차로 다니면서 가스를 날린 비율이 20%가 안 되는 기사님까지 나온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나와서 운행하는 데 있어서 매다가 잘 오르는 거죠. 왜? 콜택시 앱이 나오면서 초반에는 초반 중반 정도까지 어땠습니까? 초반에는 아예 이제 콜만 잘 받으면 됐고, 그리고 가맹이 한 2020년 전으로 나오면서 가맹이 적극적으로 야, 수수료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해도 돼? 라는 기사님과 야, 그거 내더라도 많이 타면 되지 라는 기사님으로 나뉘고, 가맹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간 기사님들은 콜을 엄청 그냥 끊임없이 계속 받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콜택시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 기사님들의 공차 실차율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콜을 잘 쓰고 특히 가맹으로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들어가 버린 기사님들은 실차율이 70에서 80%까지 올라버리고 공차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반대로 콜택시 앱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고 가맹하지 않는 기사님들은 실차율이 오히려 50% 초반에서 50% 미만까지 내려가 버리고 오히려 기름을 더 많이 때워요. 자, 이런 극단적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콜택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택시 시장에서 뭐가 변했냐면, 손님까지 내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기존이라면 무조건 손님 앞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손님까지 가까이 가지 않아도 그냥 사거리에 길가에 정차해두고 콜을 받으면 내가 그 손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굳이 빈차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보니까 콜 열심히 운행하는 기사들은 실차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공차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효율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기사님이 이제 무슨 용기를 얻냐? 야, 이러면 연료비 날리는 거 별로 없네? 야, 이렇게 손님 잘 모실 수 있으면 이거 굳이 내가 무리해서, 그러니까 연료비 생각해서 내가 소나타 이런 거 안 뽑아도 되겠네? 야, 좀 무리해서 그랜저 뽑아도 그랜저가 오히려 승차감 좋고 빠르고 잘 달리고 편하고, 야, 그러면 내가 어차피 실차율이 한 25% 30% 미만이니까 날리는 거 적으니까 오히려 잘 달리고 그런 그랜저 K8을 뽑아서 바짝 달리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게 먹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사님들이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넘어가면서 그랜저 K8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뽑아버립니다. 근데 그만큼 또 충분히 생각하셨던 것처럼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뽑고, 이게 이제 그랜저 K8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과도기 10년이 끝난 거예요. 왜? 이제는 모두가 가맹의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자, 이 단기적으로 소수의 가맹, 그 다음에 비가맹에서 기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그리고 정책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플랫폼 회사는 가맹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바탕으로 주가 상장시키려는 목표가 조금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두 가맹을 받는 대가맹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가맹에 들어가는 대가맹의 시대가 돼버리니까 가맹의 장점이 없어져요. 자, 기존의 가맹에 혹은 콜을 받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사의 장점은 내가 빈차로 달리지 않아도 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효율, 가스 낭비하지 않고 대기하면서 콜 받고 또 손님까지 빨리 가고, 그러니까 날리는 연료비 별로 없이 아주 좋게 운행하고, 당연히 큰 차 타고 그러면 덜 피곤하고 돈 잡을고, 자, 이게 서로 맞아 돌아갔어. 근데 다시 모두가 가맹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다시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 바로 손님까지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 모두가 가맹이니까 이제 어차피 가맹이잖아. 그러면 가맹인데 내가 손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가맹이라도 콜을 잘 받아요? 결국은 뭐 다른 평가나 다른 점수도 있겠지만 딴 거 없어요. 그냥 손님에게 더 가까워야지 콜을 받는 게 유리해지죠. 손님에게 빨리 갈 수 있는 기사가 가장 우선 배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기사님들의 공차 실차율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기사에 따라서 굉장히 벌어지다가 다시 대부분의 기사님들의 공차 실차율이 비슷하게 55에서 60%, 반대로 공차율은 45에서 40% 정도로 이제 회귀를 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콜택시가 없던 그 시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 연료비예요. 결국 콜택시가 이 제한적으로 이 10년, 과도기 10년 동안에 연료비의 중요성이 낮아졌고 수입은 더 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큰 차, 비싼 차를 뽑는 기사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랜저 K8. 마찬가지로 비싼 전기차. 상관없어. 내가 많이 보는데, 가맹에서 막 바짝 달리는데.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 대가맹 시대가 되면서 연료비의 비중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왜? 손님까지 다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콜택시가 없던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가맹이라도 내가 빈차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손님들이 많은, 콜이 잘 나오는 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가야 돼.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은 차량이 다시 수입에서, 순이익에서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택시의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정상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콜택시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과도기 한 10년 동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왔고, 하지만 이게 다시 정상화가 되면서 다시 손님까지 가까이 가야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랜저나 K8을 뽑는다는 건 굉장히 간이 큰, 용기가 있는, 아니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택시로 돈 별로 안 벌어도 되고 그냥 내가 소일 삼아, 취미 삼아, 재미 삼아 나오는 기사님들, 그 정도만이 할 수 있는 차가 되어가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모두가 가맹이 돼버리면 가장 어떤 부분에서 나빠지냐, 우리가 관내 영업, 시외 영업에서 보면 퍼센티지가 한 4.4에서 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지역에서만 운행하는 기사님들이 사실은 95%예요. 근데 우리가 소수의 기사님들은 시외를 가잖아요. 그리고 시외를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복귀콜을 한 2번, 3번 정도에서 한 번은 달고 나와야지만 그 시외 영업이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도 가맹이 늘어나지만 다른 지역에도 가맹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차가 이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복귀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맹이라도 요즘 분당을 여러분들이 밤에 가보시면 분당 쪽에서 물 먹고
그냥 아예 그런 물 먹은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냥 내려드리고 바로 경부 타고 최대한 빨리 쏘는, 심지어 비가맹이 아닌 비가맹은 말할 것도 없고 가맹 빈차도 엄청 보일 겁니다. 아마 지나오시면. 근데 그게 우리가 한 5년 6년 전에 가맹이 진짜 소수의 가맹이 잘 나갈 때는 고속도로 상에서 흰색 빈차등만 보이지 노란색 빈차등을 못 봐요. 왜? 그 가맹 분들은 그쪽 지역에서도 소수의 가맹만 있으니까 결국은 복귀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버티면 무조건 복귀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귀콜까지 따당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그 고속 비중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것도 그랜저 K8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유리함이 없어지죠. 그러면 빈차로 쏴야 돼. 근데 빈차로 장거리로 쏘면 당연히 시간 날리고 연료비도 날리는 것이 커지니까 이렇게 되면 더더욱 그랜저 K8 같은 차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콜을 예전보다 못 받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이제 우리는 더 가거든요. 그쪽 지역에도 이제 가맹차가 너무 많아. 정말 운 좋게 내가 아다리 돼서 복귀콜이 달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적어지고 그 지역의 차량이 시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별일 없으면. 왜? 그쪽에 차가 차고 넘치거든, 손님 주변에. 근데 그걸 다 뚫고 나한테 시외콜이 떨어진다? 복귀콜이 떨어진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가맹 기사님도 타 지역 가면 물 먹고 그냥 최대한 빨리 빈차로 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공차율이 계속 기사들은 올라가요. 그러면 딱 예전대로 5.5 대 4.5 정도로 맞아지면서 연료비가 차량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랜저는 심지어 차값도 비싸. 그랜저 K8은.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기사님들 제외하면 이제 그랜저 K8은 사실 택시 시장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소나타나 K5 기준으로 대부분이 되고, 그 다음 그 반대편에서 이제 전기택시 시장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전기택시 시장에서 사실은 대안이 없었어요. 크고 여유 있으면서도 가격이 한 3천만 원대. 우리가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한 3천만 원대는 현실적으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거든. 근데 4천만 원 넘어가면 그건 조금 말이 안 돼. 조금 비싸. 조금 진짜 소수의 기사님만 큰맘 먹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3천만 원대 정도면 그래도, 그래서 그랜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랜저 K8이 팔렸던 이유가 그래도 좀 현실적인, 내가 한번 좀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차 좀 괜찮은 거 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인 거예요. 근데 그 3천만 원대 초중반에서 전기택시에서 충분히 크면서도 만족스러운, 보증기간 길고 좋은, 사실 쏙 마음에 드는 차가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나마 토레스 정도가 좀 크면서도 그렇고, 그 외에 일반 국산차들은 사실 뭐 세단형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싸거나 옵션 넣으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거나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정도가 되면 BYD의 이 C라이언도 그렇고 테슬라 모델 Y의 그것도 그렇고 가격은 실구매가 부가세 환급받으면 대략 한 3천만 원 중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이건 큰 SUV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심지어 BYD는 보증기간도 길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정도면 어차피 연료비 부담, 그 다음 차값, 그걸 감수하면 차라리 그랜저 K8을 뽑을 거면 이 차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 이건 차값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싸지만 연료비가 훨씬 저렴하거든. 근데 우리의 택시의 상황도 이제 연료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흐름으로 그랜저는 아주 소수의 기사님들만 사겠구나. 네. 그리고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그랜저나 K8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수입차라도 이렇게 큰 SUV가 한 3천만 원대 중반에 나와주면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우리 기사들이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하고, 지금도 보면 이미 5천만 원 넘는 테슬라도 사는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4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테슬라를 사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세요. 그걸 감안하면 3천만 원대 중반의 실구매가의 이런 큰 SUV들은 충분히 살만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사주면 국산 자동차도 이제 더 이상 비싸게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긴장이 되고 시장 빼앗길까봐
전기차 큰 거 싸게 내놓겠죠. 한 3천만 원 초반에는 살 수 있게. 그리고 일반적인 전기차들은 이제 좀 작은 것들은 2천만 원 뭐 중후반 정도에 살 수 있게 내주겠죠. 아니 그게 아니면 시장이 빼앗기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쪽으로 국산차도 좀 긴장감을 느끼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택시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